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당시 또 한 번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발하는 간선제 선거였다. 문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거제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했고 개헌은 국회의원의 일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개헌안 통과는 어렵다는 생각에 국회를 해산하려는 시도를 한다. 국회 해산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의 비협조로 군 동원에 실패한다. 김창룡은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 중 죄가 무거운 범죄자들에게 석방을 미끼로 사건을 제안한다. 김창룡은 범죄자들을 무장공비로 위장을 시킨 후 부산에 침투시킨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리고 석방을 약속하고 무장 공비로 행동했던 죄수들은 바로 사살된다. 그래서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여러 지역에 부분 계엄령을 내린다. 계엄령을 내린 부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었던 헌병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고 이후 발췌 개헌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병력 동원이 군에 알려지자 군 내부는 분노한다. 당시 장교들은 일제강점기 군사학교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집단이었고 미국으로 군사 교육을 위해 유학도 갔다 오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군인들의 정치적인 관심은 30년간 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대구에 있던 육군본부는 부산 임시 수도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한 후 대통령 자리에 전 국무총리였던 장면을 올리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래서 장면의 비서실장을 만난다. 비서실장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군의 계획은 장면 전 총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미국 대사도 만나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군이 계획한 일들은 야당과 미국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과 각종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을 가두고 독재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부분계엄령 상황에서 전국계엄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역을 확대할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전방 병력을 빼서 사용할 우려도 있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운다. 1. 이승만 대통령을 부산 밖으로 이동시킴. 2. 이승만 독재의 핵심 인물들 체포. 3. 이승만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및 국회의원 석방 요구. 요구사항을 거부할 시 대통령을 감금하고 유엔군이 대신 정부를 운영함. 하지만 모든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 뜻대로 개헌된다. 이후 계엄령도 해제된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도 자리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다음 육군참모총장은 백선엽 장군이 임명된다. 1953년 4월 6.25 전쟁은 스탈린 사망 이후 빠르게 휴전 협상 단계로 진행되었고 북쪽과 남쪽은 38선 부근에서 매일 수백 명씩 죽어가면서 대치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북진 통일을 외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은 통일보다는 유엔군이 떠난 남한의 안전보장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작전 통제권은 없었지만 국민들을 선동하는 능력은 대단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동으로 전국적인 휴전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북으로 진격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에버레디라는 이름의 작전 계획으로 1. 작전권을 가진 미군은 육군참모 총장을 불러 명령을 지시한다. 2.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장교들은 미군을 따르는 장교로 교체한다. 3.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대는 연료와 탄약 공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는 군과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한다. 4.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군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유엔군이 관리하는 군사정부를 만든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반대를 외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한미 방위상호 조약을 요구하고 있었다.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방위상호 조약을 맺게 되면서 휴전에 협조하게 되고 미군이 준비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1953년 7월 휴전이 되었지만 미국은 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한국군 장교들로 대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국과 군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승만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었고 기밀을 다루는 특무대 대장 김창룡도 군 내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군에는 지역과 출신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함경도 출신 정일권, 평안도 출신 백선엽, 충청도 출신 이영근 3명의 장군들을 중심으로 출신 지역에 따라 세력이 나눠져 있었고 그 중에 함경도 지역 출신 장교들이 가장 많은 정일권 장군의 세력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도 출신 45명, 충청도 출신 10명 등 각 장군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군에 대한 영향력이 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3대 파벌의 중심이었던 3명의 장군을 교대로 육군참모총장을 시키면서 장교들끼리 단합을 막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 육군참모총장들의 계보를 보면 3명의 장군들을 돌아가면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손발이었던 특무대장 김창룡은 군 내부의 정보와 움직임을 보고하고 감시하였다. 특히 김창룡은 군 파벌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허위 정보와 거짓말을 유포해 파벌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독재자 같은 행동을 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체할 세력으로 군을 생각하는 미국, 그 사이에서 한국 군장교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정치권과 군은 같은 마음이었다. 6.25 전후 많은 원조 물자들이 미국과 여러 구호단체들로부터 들어왔고 이 물자들을 배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필요한 곳에 먼저 배분되어야 할 원조 물자는 정부의 협조적인 종교단체나 기업,
정치권 등에 먼저 배분이 되었고 일부 물자를 빼돌려 시장에 팔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만들었다. 군의 부정부패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병사들을 동원해 나무를 자르고 군장비를 수송할 군용 트럭은 돈을 받고 목재를 나르거나 곡식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였고, 돈을 받고 병역 면제를 해주고 군 진급도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군부대 유지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나온 예산 또한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군, 납품업자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낮은 품질의 물품을 보내고 서류 조작으로 수량을 줄여서 납품을 하였다. 불량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보는 건 병사들이었고 간부들은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의 이런 부정부패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군 내부의 각종 부패를 모른 척하였고 군은 눈치껏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은 좋은 정치자금 조달기관이었다. 군과 정부의 부패 사건들 중 가장 큰 사건이 1955년 원면 사건이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은 남한의 모든 원조 물자를 관리하였고 필요한 물자는 유엔과 미국에서 만든 기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국방부는 겨울용 침구와 방한복을 만들기 위해 원면을 수입해 달라는 요청하였다. 미국은 민간에 풀기 위해 수입해온 미국산 1급 원면 50만 달러 어치를 군용으로 지정하여 국방부에 제공한다. 국방부 고위층은 섬유회사 사장과 짜고 방한복 제작용으로 받은 원면을 팔기로 하고 부족한 원면 구입 비용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다. 국방부는 1급 원면을 팔아 돈으로 만들고 겨울용 방한복은 3급 인도산 원면을 구해 방한복을 제작한다. 국방부는 받은 돈 중 일부를 뒤로 챙기고 나머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라 불리는 이기붕에게 전달한다. 그렇게 전달받은 수억 환의 돈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 원조 자금 사용에 대한 조사 중 원면 구입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 알려지게 된다. 국회는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되고 원면 부정 사건의 조사를 특무대 대장 김창룡이 맡게 된다. 원면 사건이 일어난 1955년은 군 파벌중 세력이 가장 큰 정일권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었고 김창룡은 이 함경도 세력을 군 부패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후방작전과 군수지원 업무를 맡고 있던 이군 사령부를 수사해 미국산 원면 수입 서류와 인도산 원면 수입 서류를 복사해 간다. 이군 사령부 사령관은 정일권 장군과 같은 함경도 출신이었다. 김창룡은 공산당 타도의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방해되는 인물들을 고문과 협박을 통해 제거해갔다. 특히 1952년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인은 김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김창룡 특무대장이 자신을 세뇌시켰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손발이 되어 군 내부의 활동까지 감시하고 있던 김창룡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국방부 고위층은
김창룡 특무대장을 막을 방법이 없자 암살하기로 한다. 암살 작전을 시도하기 위해 김창룡의 부하인 허태영에게 접근한다. 허태영은 김창룡의 부하였지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 허태영은 김창룡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의 부하들과 움직인다. 1955년 12월 3일 군 고위 장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노리고 준비를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고 김창룡 특무대장이 자리를 피하면서 첫 번째 암살 계획이 실패한다. 1956년 1월 28일 출근하는 김창룡을 암살하기 위해 대통령이 김창룡에게 하사한 서울집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나 이미 출근을 한 상태여서 두 번째 시도도 실패를 한다. 1956년 1월 30일 아침 다시 한번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김창룡 특무대장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허태영의 부하들은 김창룡 특무대장의 출근길 경로에 미리 대기하고 군용차로 골목길을 막고 있었다. 길이 막혀 특무대장이 타고 있던 차가 멈추자 골목길에 숨어있던 허태영의 부하들이 튀어나와 차문을 열고 김창룡에게 총을 쏜다. 같이 타고 있던 운전사도 총에 맞았으나 빠르게 자리를 떠나 병원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김창룡 특무대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